YG와 JYP의 책걸상. 책에 관한 걸쭉하고 상큼한 이야기. YG와 JYP의 책걸상이 찾아왔습니다. YG 강량구입니다. JYP 박재영입니다. 박평 박혜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왜 이렇게 속삭이면서 소개를 하십니까? 박평 박혜진입니다. 이렇게 속삭이고 싶어서요. 최근에 광고 중에 인상적인 거 봤어요. 아이유가 네. 이렇게 속삭이면서 광고하는 두통약 광고 있더라고요. 저 봤어요. 네. 그거 귀 기울이게 되더라고요. 두통약이에요? 저는 생리통약이라고 생각했지 왜? 같은 약이잖아. 그게 두통, 치통, 생리통. 네, 그렇구나. 진통제. 진통제. 알겠습니다. 네. 오늘 점심 사시죠? 박평을 아이유에게. 알겠습니다. 댓글 소개하겠습니다. GEMI 땡땡땡땡님, 안녕하세요. 즐겨 듣는 애청자입니다. 며칠 전 도노무라 마사루가 쓴 조선인 강제 연행이라는 책을 인터넷 서점에서 봤는데요. 일제 강점기의 조선인 강제 징용에 대한 책이더라고요. 그런데 서문에서인가 위안부에 대한 내용은 싣지 않는다고 명시를 해놓고 노동력을 얻기 위한 강제 징용에 대해서만 쓴다고 해서 읽고 싶었는데 화가 날까봐 망설여집니다. YG와 JYP님은 읽어보셨나요? 안 읽어본 책이에요. 네, 있는 줄도 몰랐습니다. 네, 근데 이 책이 좀 이 책에 대한 정보는 저는 좀 알고 있는데요. 약간 논쟁적인 논쟁적인 책이에요. 어떤 논쟁적인 책이냐면 이 도노무라 마사루는 꽤 젊은 이제 일본인 연구자인데요. 이 책의 주장은 조선인들이 차별을 당했다라는 거예요. 일본인들과 비교했을 때. 근데 어떤 차별을 당했냐면 강제징용을 당하지 않는 차별을 당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특혜를 얻었다 이런. 징용을 당하지 않는 차별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일본인들이 오히려 차별을 당했다고? 그러니까 일본인들이 징용을 당할 때 조선인들은 징용을 안 당했다라는 거예요. 거꾸로. 거꾸로 이제 그 사료에 입각해가지고 이제 그런 주장을 하는데 그게 무슨 의미냐면은 일본 군인들은 그 전쟁 초기만 하더라도 조선인들을 징용을 했을 때 이 조선인들이 과연 우리의 컨트롤을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굉장한 회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본의 전쟁에 그 내지인이 아닌 이 조선인들을 이렇게 편입시키는 것에 대한 엄청난 거부감 같은 걸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전쟁이 진행이 되어 가면서 이제 노동력이나 이런 게 부족해지고 그리고 이제 뭐 그러면서 또 그 과정에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너희들도 전쟁에 참여하면서 우리는 같은 국민이 되는 거다라는 그런 식의 언설들이 막 많이 있었잖아요. 선동도 있었고 이제 그런 과정들 속에서 이제 전쟁 말기에 이제 징용을 이제 당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뭐 그런 얘기들을 이제 하고 있는 책인데 이런 주장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좀 약간 논쟁적인 포인트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출판사라던가 아니면 역자라던가 이런 분들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막 그런 것들에 대한 해설 같은 것들을 해놓고 있더라고요. 그 연세대학교 국문과의 김철 교수가 뒤에 이제 길게 막 해설도 쓰고 그런 것들을 제가 조금 보다가 말았는데 어쨌든 뭐 GMI 땡땡땡땡님께서 이 책에 왜 주목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은 통상적인 조선인 강제징용에 대한 접근과는 약간 다른 식의 접근을 해보려고 하는 좀 비교적 젊은 연구자의 책이라는 걸 제가 뭐 알고 있는 정보가 있어서 그냥 말씀을 드립니다. 네. 네, 전 뭐 아는 바가 없어서 덧붙일 말은 없고요. 오늘 책 처방 의뢰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책 처방은 션최 님이 올려주셨는데요. 안녕하세요. 책걸상 김상욱 교수님 편부터 시작해서 정주행과 역주행을 동시에 하고 있는 100일 된 아기의 아빠입니다. 번역판 외국 소설 읽기를 참 좋아했는데 결혼과 육아 시작 이후에는 거의 책을 손에 못 잡고 있네요. 독서 시간은 줄어드는데 그 시간엔 교훈적인 책을 읽고 뭔가 배워야 한다는 누구도 강요하지 않은 압박감에 무거운 책들만 사서 쌓아놓기를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책걸상을 들으면서 소설 읽기를 다시 시작하게 되었고 맥주 마시며 글 읽는 즐거움을 다시 찾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작년에 테드 창의 책을 읽고 SF도 한번 깊이 파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휴고상, 네뷸러상
등의 최근 수상작들을 찾아봤는데 생각보다 번역본들이 많지 않더라고요. 혹시 괜찮은 SF 번역본들 알고 계시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네. 의뢰를 주셨습니다. SF에 관심. 일단 그 우리 션 최님 사람이 어떻게 먹고 사는데 도움되는 무거운 교훈적인 실용적인 책들만 읽겠습니까? 원래 인간의 행복은 비생산적인 일을 할 때 나오는 거거든요. 재미있는 소설책도 부담 없이 읽으셔도 된다고 말씀드리고요. 전 이 책 처방 의뢰 상당히 마음에 듭니다. SF 소설 추천 의뢰. 저는 전혀 할 일이 없겠군요 오늘. 두 분이 알아서 하십시오. 아 정말. 우리 JYP는 SF 따위는 안 읽죠. 네. SF 따위를 안 읽는 게 아니고요. 그냥 SF를 싫어합니다. 재미가 없어요. 그냥 너무 현실성이 없는 이야기를 보는 거를 그리 좋아하지 않아서 영화도 그 판타지 뭐 반지의 제왕 뭐 이런 해리포터 이런 시리즈 하나도 안 봤거든요. 제가 본 영화 중에 뭐 SF라고 할 만한 거는 뭐 터미네이터? 그 정도? 그러니까 JYP가 판타지, SF 이런 거 되게 안 그런 거 안 좋아하고요. 그리고 내가 혹시 SF 소설이라고 분류될 만한 거 본 게 그래도 혹시 뭐 없을까? 라고 곰곰 생각을 해봤는데 거의 안 떠오르고 뭐 기껏해야 뭐 베르베르 베르나르 중에 뭐 일부 조금 그런 계열이 있잖아요. 뭐 그런 정도랄까. 그러니까 SF는 안 읽고, 그러니까 SF적인 것들은 그런 조금씩. 것까지는 조금 가끔 보는데 완전 전형적인 그 SF 시리즈 있잖아요. 뭐 아시모프 계열이라든지 뭐 무슨 별 우주에서 싸우는 뭐 이런 계열이라든지 뭐 시간 여행하면서 왔다 갔다 하고 뭐 이런 계열의 책들은 거의 읽지 않기 때문에 오늘 저는 쉬어가는 날이 되겠군요. 네. 박평은 YG는 꽤 많이 보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박평은 좀 봅니까 이쪽 계열을? 아니요, 저도 많이 읽지는 못하고 지금 이 그 책처방 사연 올려주신 그 샨초이님 이랑 저는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테드창 소설을 읽고 사실 감동했어요. 감동을 하고 경이로운 느낌을 느낀 거예요. 우리 인생의 이야기였죠. 네. 당신 인생의 이야기. 네. 네. 그래서 뭐 영화도 보고 책도 찾아서 읽고 그다음 테드창 소설도 읽고 이러면서 조금씩 보는 단계고 이렇게 그러니까 모험을 해서 먼저 읽어보기보다는 주변에 물어서 좋은 책을 추천받아서 읽는 정도로 보고 있죠. 뭐 고전들이라든지. 네. 그 테드창의 그 단편집이죠. 그 당신 인생의 이야기. 그 책이 훌륭하다는 얘기는 저도 주변에서 많이 들었는데 선뜻 손이 가진 않더라고요. 평소에 잘 안 보던 장르라서. 보면 되게 좋아할 건데. 그래요? 네. 그러니까 저는 그 기존의 소설을 좋아했던 분이라면 다른 소설들을 좋아하는 이제 문학 이제 팬들이라면은 판타지 작가 중에서는 어실러 르긴 네, 작품을 읽어보면 그 세계관에 굉장히 감동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SF 중에서는 뭐 테드창 정도가 인문학이 딱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편견 없이. 알겠습니다. 어실러 르긴 작품도 전혀 안 읽었더라고요. JYP는. 아주 작품이 많은데. 네. 어슐러 르긴도 뭐 그렇고 그리고 이게 이 장르는 특이하게 뭐 10권짜리 뭐 이런 게 있잖아요. 많죠. 16부작 뭐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네. 이제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근데 어실러 르긴 같은 경우는 되게 그냥 중요한 작품들 몇 가지만 읽어도 되게 분위기를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팬이 될 겁니다. 우리 션 초이님도 그렇고 저를 포함한 또 우리 수많은 청취자분들 SF 소설 뭐 거의 안 읽어본 분들도 꽤 있을 거란 말입니다. 네. 정말 중요한 작품들 그리고 크게 부담 없이 읽을 수 있는 것들로 좀 몇 개 투척해 보시죠. 그 뭐 저부터 투척을 해보자면 저는 이제 SF를 꽤 읽는 편에 속하는데요. 뭔들 안 읽겠어요. 왜 그러세요? 어려운 포지션에 계시네요. 그래서 이제 그 두 가지 좀 계열로 나눠가지고 가지고 왔어요. 벌레야 벌레, 책 벌레. 벌레 소리를. 오늘 왜 이러십니까? 지금 당 떨어져가지고 지금 계속 까칠하게 지금 본인 책 처방 준비도 안 해왔으면서 준비를 못 해온 거죠. 네. 네.
그 두 가지 계열로 준비를 해왔는데요. 하나는 약간 좀 진짜 SF스러운, 네, 진짜 SF 하면 딱 떠오르는 종류의 전형적인 작품을 하나 가져왔고요. 다른 하나는 이런 게 SF야? 예, 하는 작품을 이제 두 가지를 가지고 왔는데, 하나는 진짜 전형적인 건 그 제가 완전히 한테 푹 빠져가지고 막 정신없이 읽었던 작가인데 존 스칼지라고 하는 작가의 작품이에요. 존 스칼지. 네, 존 스칼지라고 하는 작가의 작품인데 1969년에 태어난 작가고요. 90년대 후반부터 프리랜서로 활동을 하다가 이제 블로그를 열었어요. 그래서 2002년에 블로그에다가 SF 소설을 하나 연재를 합니다. 근데 그게 너무 인기를 끌어가지고 책으로도 2005년에 출간이 되었고, 출간이 되자마자 상업적으로 대성공을 거두고 2006년에는 그 SF에 굉장히 권위 있는 휴고상 장편 부문 후보까지 올라서 선정이 되지는 못했지만 마지막까지 경합을 벌였던 작품인데, 그 작품이 노인의 전쟁이라고 하는 작품이에요. 들어는 봤습니다. 네, 노인의 전쟁이라고 하는 작품이에요. 노인의 전쟁. 이제 노인의 전쟁은 설정도 굉장히 재밌어요. 어떤 설정이냐면은 그 세계관에서는 미래의 어느 시점에 이제 인류가 우주 개척을 합니다. 근데 인류가 우주 개척을 해서 이제 그 미지의 외계 생명체들과 그 지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외계 생명체들과 이제 조우를 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의외로 지구랑은 단절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주에 나가서 그렇게 그 우주 개척을 하는 사람들과 그리고 지구는 단절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왜 단절이 되어 있냐면 그 우주 개척을 하면서 이제 다른 지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외계 생명체들과 접촉을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뭐 무기라던가 문명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들이 지구로 되면 지구에 이제 그런 사람들끼리 그런 싸움의 도구로 이런 걸로 이제 쓰이게 되면은 지구의 문명 자체가 파괴가 되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우주에서 습득한 그런 과학기술 지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구로 전파가 되지 않도록 이제 차단을 하는 게 이제 그 세계의 설정입니다. 그러니까 지구에 사는 사람들은 그냥 20세기처럼 사는 거예요. 근데 막 이제 우주로 나가는 사람들은 우주 개척을 하는 이제 그런 이제 세계적인 설정이 있고요. 이제 그 세계에서는 그러면 우주 개척은 누가 하냐면은 지구에서 75세가 되면 우주 개척단의 병사로 자원을 할 수가 있어요. 75세? 네, 75세가 되면. 왜 그전엔 못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설정인데 75세가 되면 자원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살 만큼 산 다음에 이제 죽을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들을 자원을 받는 거죠. 다들 의아하게 생각해요. 도대체 75세 노인들이 우주에 나가서 무슨 전쟁을 할 수 있다는 말이지? 이러면서 되게 의아하게 하면서도 호기심에 또는 뭐 약간 중병에 걸려가지고 혹은 주인공처럼 사랑하는 아내를 이제 떠나보내고 이제 자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주인공이 우주병사로 자원을 하게 되어서 이제 우주로 올라가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그러니까 노인의 전쟁인 거죠. 노인의 우주 전쟁인 거죠. 그 노인들이 어떻게 우주 전쟁을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 설정도 굉장히 너무 매력적이네요. 기발하고요. 네네. 설정도 굉장히 기발하고, 그 다음에 되게 군데군데 미국식 유머. 블랙 코미디 같은 거. 네, 블랙 코미디 같은 미국식 유머. 그 다음에 또 약간의 그런 자극적인 요소들. 그리고 또 외계 생명체들과 조우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상황들. 근데 그 다양한 상황들이 사실은 현실에 대한 약간의 그런 그 변주나 우화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낯선 사람들과의 조우를 했을 때 혹은 낯선 문명과 조우를 했을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외계 생명체와의 조우로 약간 이렇게 이 알레고리라고 하죠. 약간 비유를 해가지고 이제 묘사하는 대목들도 잠깐 무릎을 치는 대목들이 있고요. 기본적으로 스토리가 거의 우주 활극 수준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재밌고요. 근데 일반적인 SF 소설이라고 했을 때는 잘 떠올리기 힘든 상황들인 것 같아요. 주인공들도 그렇고 네. 그 상상력이 그러니까 일반 우리가 그냥 소설에서 느꼈을 어떤 설정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여기에 또 그렇다면은 또 이제 우주로 나가서 우주 개척을 할 때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리 법칙이라던가 이런 것들도 살짝 이렇게 묘사가 되어서 이제 약간의 그런 하드 SF적인 데 대해서 약간 매력을 느끼는 독자들의 수요도 적당히 충족을 시켜주면서도 굉장히 매력적인 작품이에요. 그러니까 스토리텔링을 굉장히 좋아하는 일반 소설 독자,
그리고 약간의 그런 과학기술적인 요소들에 대해서 뭔가 들어있어야 SF지 하고 생각하는 약간 SF 팬덤의 요소들, 그리고 또 진짜 영화로 만들어지면 너무나 멋질 것 같은 그런 약간 활극적인 그런 요소들까지도 다 버무려 가지고 굉장히 재밌는 소설이고, 이 소설이 대성공을 거두면서 이제 계속해서 시리즈를 냈어요. 그러니까 이 노인의 전쟁 한 편만으로도 굉장히 이제 첫 책으로 그렇게 대박을 친 거군요. 네, 첫 책으로 대박을 친 다음에 너무 사람들이 이제 그 주인공 이게 다음 얘기를 너무 궁금한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유령 여단이라던가 뭐 마지막 행성이라던가 뭐 조이 이야기라던가 하는 그 세계관을 다양하게 변주하면서 이제 그 주인공의 활약 뒷얘기들을 이제 쭉 써서 이제 굉장한 팬덤을 거느리고 있는 이제 작가고 작품이 되었죠. 괜찮아요. 나중에는 이제 이 작가가 약간 더 원숙한 경지에 이르러가지고 약간 국제 정치적인 그런 문제들 같은 것들을 약간 비유적으로 다루고요. 왜 그 우주에서 얻은 문명이 지구로 확산되면 안 되지? 사실 이것도 좀 의문을 품어봄직하잖아요. 되게 철학적인 것 같아요. 네, 그런 철학적인 질문도 던져가지고 약간 답변을 하게끔 하는 내용도 있고요. 뭐 그래서 저는 굉장히 재밌으면서도 되게 다양한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작가의 작품들이기 때문에 노인의 전쟁부터 한번 읽어보시고 이거 재밌네? 그러면은 다음 책들을 한번 쭉 찾아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결국에는 휴고상을 받았어요 또. 한 4권 정도가 지금 번역되어서 네. 나와 있네요. 네. 그래요. 자, 그다음에 YG가 준비한 게 좀 더 있는 걸로 압니다만 네. 박평이 가져온 거 하나 투척해 보시죠. 저는 그 왜 테드창 소설을 읽고 왜 감동을 받으셨을까 거기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봤는데, 그 소설에서 굉장히 매력적인 부분은 그 언어를 굉장히 그 언어라는 게 그 개념적인 거잖아요. 근데 이것을 그 개념적인 것을 정말 조금 퓨어한 방식으로 극단적으로 이제 가지고 간 소설이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런 지식에서 오는 경이로움이 좀 있었는데, 좀 그런 지식에 있어서 조금 매력을 느낄 수 있을 만한 작품이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던 중에, 제가 내가 이런 테드창 소설을 읽었는데 어떤 거를 더 읽으면 좋겠냐고 소설을 많이 읽으시는 분한테 물어봤더니 한 권을 추천해 주시는 거예요. 네가 미국의 SF를 지금 보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라면 과학의 양대 산맥이 어디냐? 미국과 소련 아니겠냐. 네. 그래서 그런 테드창을 읽었다면 이 소련의 러시아의 SF를 한번 읽어봐야 하지 않겠냐라고 해서 추천받은 책이 바로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 아직 10억 년이라는 러시아 소설입니다. 이 소설은 이 발음하기 어려운데요. 작가가 형제예요. 아르카지 스트로카즈키와 보리스 스트로카즈키 형제가 네. 1974년에 쓴 SF 소설이에요. 이게 과학 소설이고 과학적이고 수학적이고 뭔가 이렇게 우주 양자의 세계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그 소설을 읽으면서 상상할 수 있는, 그러니까 지성적으로 상상할 수 있는 어떤 극한까지 밀어 올렸을 때 느낄 수 있는 경이로움이라는 측면에서 테드창 소설이랑 좀 비슷하게 느꼈는데, 대략적으로 내용을 이제 설명을 하면 여기 그 천문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아주 그 저명한 천문학자인데요. 이 분이 논문을 한 편 쓰죠. 확산된 은하 물질에 대한 별의 반응이라는 논문을 씁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노벨상도 받고 현실 세계에서 굉장히 영향력을 이제 발휘하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어쩐지 이 논문의 내용을 방해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이제 벌어지는 거죠.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일까라고 하던 차에 이 천문학자와 잘 알고 있는 이웃이기도 하고 친구이기도 한 수학자가 하나의 가설을 세워요. 이것은 기존의 지구, 우주의 체계를 약간 무너뜨리는 일이기 때문에, 이 논문에 의하면 그렇기 때문에 자기 보호력을 가지고 있는 우주가 그것을 방해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가설을 세우고 이제 하나씩 이렇게 이야기들이 이렇게 나가는 건데요. 제가 그러니까 이 내용을 줄거리로 표현을 하기에는 굉장히 힘들어요. 네, 그 언어를 가지고 와서 제 언어로 표현하기는 힘든데. 지금
그 책을 읽으신 거죠? 네네. 추천만 받은 게 아니라. 책을 추천을 받고 읽고 근데 그 내용을 내가 소화했다기보다는 그러니까 이 세계관을 표현하는 방식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일들을 풀어내는 방식이 좀 매력적이었고 사실 이 소재라든지 줄거리에 비해서 이야기 자체는 현실적이에요. 그러니까 그 러시아, 소련을 배경으로 벌어지고 70년대를 배경으로 벌어지고 있는 이야기여서 아마 테드창 소설을 읽으면서 좀 재미있다라고 생각을 하셨다면 이 소설도 비슷한 맥락에서 좀 재밌게 읽지 않으실까라는 정도였습니다. 네. 우리나라에서 좀 많이 팔리거나 뭐 좀 반응이 있었던 책인가요? 이게 열린 책들에서 나온 책이고 이제 매니아들 사이에서는 이야기들이 많이 됐지만 사실 저도 이렇게 추천받기 전에는 잘 몰랐던 책이지만 작가는 뭐 굉장히 유명한 작가라고 하고 제가 이 소설을 읽고 뭐야 뭐 이런 세계가 있어 이러고 나서 제가 함께 작업을 하고 있던 작가가 한 분 계세요. 그 임성순 작가라고 계신데 이 작가님이 그분 네네네 자기 개발의 정석 쓰셨던 작가님이 계속 그 물리학 책을 계속 공부를 하시고 이제 관련된 책을 쓰겠다 소설을 쓰겠다고 계속 말씀을 하시고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원고를 이제 받았거든요. 그러고 이 굉장히 표현하기는 힘들지만 이 비슷한 종류의 경이감을 느껴서 소설을 내자라고 해서 지금 열심히 작업 중이죠. 저에게는 이런 실질적인 영향까지. 기대됩니다. 저 자기 개발의 정석 우리 몇 번 얘기한 것 같은데 이게 저 19금 코드가 너무 많아서 다루지 못하고 있는. 이번에 준비를 재밌는. 하고 있고 아마도 여름에 나올 그 소설은 19금 코드는 전혀 아니에요. 네. 근데 이제 줄거리를 이제 표현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아주 퓨어한 지성의 세계. 저는 19금 코드를 좋아하는데 막 중학교 2학년도 듣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책걸상이 그러게요. 그렇죠. 어쨌든 이 아르까지 스트루가즈키와 보리스 스트루가즈키 어떻게 이렇게 잘 읽어요? 연습했나요? 연습했죠. 러시아 원제는 자 밀리아드 레토 콘차 스베타 뭐 이런. 그걸 왜 그게 또 읽고 계세요? 근데 이 소설을 읽을 때 그 대체로 주인공 이름들이 다 이런 식이어서 몰입하기 되게 어려워요. 네, 어렵고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읽으면서 그냥 봤던 거는 그냥 언어들, 그러니까 이야기가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는 세계를 이야기로 표현하는 방식을 좀 공기로 이렇게 좀 느낀 것 같아요. 그래서 SF를 읽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좀 풍경을 즐긴 것 같은 느낌입니다. 자, 드미트리 알렉세예비치 말라뇨프와 친구 비츠로스키가 등장하는 소설인데요. 이 책은 뭐 크게 관심은 안 가는데 하나 마음에 드는 게 보이네요. 218쪽밖에 안 되네요. 네, 의외로 10억 년 운운하는 책인데 218쪽. 아까 그 노인의 전쟁 그거는 이제 한 거의 500페이지 정도 되는. 근데 진짜 그냥 훅 읽을 수 있어요. 노인의 전쟁은 전혀 진짜 읽으면은 진짜 완전히 그냥 페이지 터너. 근데 YG가 쉽게 훅 읽힌다는 책 중에 제가 보면은 이게 어디가 쉽게 잘 읽히냐 이런 느낌을 받은 적이 좀 있어가지고. 노인의 전쟁은 진짜로 재밌습니다. 네. 자, 또 제가 그 이제 두 번째로 저기 준비해온 책은 아니 이런 소설도 SF야? 라는 이제 계열에 있는 책인데 사실 이 책이 처음 나왔을 때 그런 반응을 받았어요. 약간 충격을 줬어요. 아 이런 것도 SF 장르가 시도해 볼 수 있는 장르구나라는 이제 작품인데 1979년에 나온 작품이에요. 1979년에 나온 작품이고 그리고 심지어는 그 교과서에도 미국의 교과서에도 실린 작품이에요. 제목이 뭡니까? 이 옥타비아 버틀러라고 하는 흑인 여성 작가가 쓴 소설인데 킨이라고 하는 소설입니다. 우리나라에는 2016년에 번역이 되어가지고 나왔는데요. 미국에서는 이게 1979년에 나온 작품임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이 책을 읽는 북클럽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그리고 또 뭐 교과서에도 실려 있고 팬들이 굉장히 많은 이제 작품인데 이 킨은 어떤 작품이냐면은 굉장히 독특한 작품인데요. 1976년 6월 9일이 여주인공의 생일이에요. 근데 그 여주인공의 생일날 갑자기 현기증이 느껴져서 했는데 깨어나 보니까 1815년으로 가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1815년에 숲속으로 가 있는데 거기에서 호수에 빠져 있는 한 소년을 구해요. 근데 그 소년은 백인 소년이거든요.
구하자마자 채찍질을 하죠 막. 왜 채찍질을 하냐면은 1815년의 시점에서 흑인은 사람이 아니라 노예고 물건이니까. 그래서 1976년이랑 1815년을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이제 1815년의 그런 인종차별의 실상, 노예제의 실상, 그리고 그 여성에 대한 성적 유린, 그리고 또 그 과정에서의 되게 그런 갈등, 고난, 고발, 네, 그리고 또 이렇게 생존하려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그런 긴박한 순간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심지어는 이제 그 과거의 공간으로 가서 이제 만난 소년이 이제 자기의 조상이라는 걸 이제 알게 되는. 본인은 흑인이고 그 소년은 백인이라면서요. 근데 라고 하여튼 예, 나와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설정과 여러 가지 상황들의 그 여주인공이 이제 되면서 정말 그 약간 낯설게 하는 효과로서 이제 여러 가지를 이제 뭐 약간 독자들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고 약간 고발하게 하고 성찰하게 하는 그런 그 소설인 거죠. 옥타비아 버틀러는 흑인 여성인가요? 흑인 여성입니다. 그래서 이제 옥타비아 버틀러가 이 킨이라는 소설을 쓴 것도 이런 거 있는 거예요. 약간 백인 남성 작가들의 전유물처럼 SF라는 게 이제 그때까지만 해도 받아들여졌는데, 아 SF는 흑인도 쓸 수 있고 여성도 쓸 수 있고 심지어 흑인 여성이 주인공일 수도 있고, 그리고 항상 막 백인 남성들이 중심이 되어서 뭐 저기 무슨 우주로 나가고 막 그런 소설이 아니라 되게 현실에 우리가 처해 있는 모순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적나라하게 드러낼 수 있는 소설적 장치로 쓸 수 있는 거야 라는 걸 이제 보여준 게 이 킨이라고 하는 작품이죠. 그런 점들이 교과서에 수록되고 이렇게 계속해서 많이 읽히는 주요한 이유 중에 하나예요. 네, 그리고 미국에서만 이게 45만 권 이상 판매가 됐대요. 이야. 지금 찾아보니까 옥타비아 버틀러는 뭐 여러 권의 책을 썼는데 번역된 거는 딱 3개 있네요. 야생종, 블러드 차일드, 킨. 네. 이런 그 책은 2016년에 지금 킨은 나왔단 말이죠. 네. YG는 언제 읽었습니까? 이건 저는 2016년에 나오자마자 읽었죠. 네. 2016년에도 네, 그 옥타비아 버틀러는 굉장히 유명한 작가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약간 소개가 제대로 되지 않은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처음 듣는 이름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SF 팬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약간 뭐랄까 좀 어떤 한 계열의 데모처럼 이제 약간 추앙을 받고 있는 작가이고 이 작가를 그렇게 추앙받게 만들도록 한 작품이 이 킨이라고 하는 작품이거든요. 그래서 진짜 SF를 깊이 좀 파보실 생각이 있으면은 꼭 거쳐야 가야 하는 작가고 그 대표작이랑 이제 킨인 거죠. 저도 말씀을 들으니까 지금 생각이 나는데 이제 최근에 저희 뭐 마거릿 애트우드라든지 이런 대가라고 불리는 작가들도 보면 어떤 현실의 문제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런 SF적인 장치들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많이 쓰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뭐 환경의 문제라든지 여성의 문제라든지.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의 하나의 원류로서 그 작품이 가지고 있는 힘이 굉장히 클 것 같아서. 맞아요. 옥타비아 버틀러가 이제 SF를 그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장르다라는 걸 보여준 작가이고 또 상업적으로도 굉장히 성공을 해서 약간 대가 소리를 들었는데 갑자기 세상을 떠가지고 많은 팬들을 또 되게 안타깝게 했죠. 네, 정말 훌륭한 분이군요. 47년생인데 아버지가 구두 닦기였는데 심지어 일찍 세상을 떠났고 굉장히 가난한 집안에서 자랐는데 12살 때 TV에서 형편없는 영화를 보고 내가 써도 저거보단 잘 쓰겠다라고 해서 작가가 되었다는 이야기가 지금 보이네요. 이제 이런 옥타비아 버틀러 작품과 같은 우리나라에 이제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은 대가의 SF 작품을 국내에 적극적으로 소개하신 분이 박상준 선생님이라는 분이거든요. 근데 그 이제 서울 SF 아카이브에 이제 박상준 대표가 그런 역할을 했는데 이 박상준 대표가 옥타비아 버틀러 작가 해설을 하면서 이제 이 킨이라고 하는 소설에 대해서 어떻게 평했냐면 이게 외계인이 만약에
인간에 대해서 뭔가를 알고 싶어 하는 욕구를 가지고 있는 외계인이 있다면은 자기가 딱 한 권의 소설만 준다면은 이 킨 소설을 그냥 주면 된다. 그럼 이 킨 소설을 읽으면은 인간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모순덩어리고 얼마나 추악하고 어떤 존재인지를 알 수 있는 그런 소설이다라고 평을 대표성을 했어요. 갖고 있는 네네. 야, 뭐 그렇게 훌륭한 작가 소설을 이름도 모르고 지금까지 살아온 게 참 부끄럽네요. 네. 아니 왜 그러세요 두 분? 일단 이 책도 지금 500 몇십 쪽 돼서 읽기는 쉽지 않아 보이는데 최소한 하여튼 구경이라도 해보겠습니다. 읽히는 네. 건 잘 읽히나요? 잘 읽혀요. 네, 재미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박평은 또 준비해온 책이 있으신가요? 저는 없어요? 네. 잘 됐네요. 네. 시간이 다 됐거든요. 네. 오늘 SF 번역본 센 걸로 괜찮은 걸로 좀 추천해봐라 하라고 했는데 그 많은 작품들 중에서 박평이 한 권, 네. YG가 2권. 제목을 한 번씩 네. 그 열거를 해줄까요? 이게 전 그새 까먹었으니까 다시 네, 말씀해 주시죠. 그 존 스칼지의 노인의 전쟁과 그 후속작들을 한번 도전을 해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흑인 여성 SF 작가 이 옥타비아 버틀러의 킨이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작품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잘 알려지지 않은 작품도 한번 도전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네. 그리고 발음하기 어렵지만 한 번만 더. 네, 저 아르까지 스트로카즈키와 보리스 스트로카즈키 형제가 쓴 세상이 끝날 때까지 아직 10억 년 읽고 나면 무엇을 읽었는지는 기억나지 않지만 그 표현 방식과 아우라가 제 가슴 한켠에 싹 스며드는 그런 읽으라는 거야 말라는 아니 이 세 권이 정말 약간 다채로운 매력을 네, 가지고 네. 있는 네. 작품들이기 때문에 그 션최 선생님께서 이렇게 좀 한번 견줘 보시고 취향에 맞는 게 이거였습니다라고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